2013년 9월 23일 오전 9시 10분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야산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여 비닐에 쌓여 있었고요. 이불로 한 번 더 쌓여 있는 상태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신원을 파악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였어요. 시신은요,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7시 50분경에 경북 울진군 서면에 있는 한 도로 인근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각기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그 토막이 다 비닐에 쌓여 있었고 약 20cm의 땅속에 비교적 그렇게 깊이 판 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그 시신이 묻혀 있었다고 해요. 강원도와 경남,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두 구의 처참한 시신. 그 둘은요, 모자 사이였습니다. 두 모자의 시신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진술과 자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3일 발견된 시신, 그러니까 이 모자 중에 어머니였거든요. 이 어머니의 시신인 김 씨는요,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요, 사건 발생 추정일에 해당 그 지역들, 시신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 지역들을 차를 이용해서 이동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었어요. 그는 자신의 완전 범죄를 확신했고요.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정황 증거 몇 가지만 가지고 자신을 살인 혐의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되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6일) 오후 한 남성이 치안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는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3일 전에 등산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검침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체국에서 온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의문점을 갖게 돼요. 자, 신고를 접수하고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동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 신고자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장남의 행방도 묘연해졌습니다. 당시에 그 집에요, 이 어머니와 장남이 둘이 같이 살고 있었대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의 실종에 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장남을 경찰이 찾았겠죠. 조사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장남도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등산을 나간다고 했다던 어머니 김 씨가 집에다가 휴대폰이랑 지갑 같은 걸 다 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휴대폰만 놓고 간 것도 아니고 지갑까지 놓고 간 거죠. 물론 이렇게 어딘가에 갔을 때 이걸 놓고 갔으면 집에 연락이라도 한번 했거나 뭐 이랬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실종된 어머니 김 씨와 장남 정 씨가 함께 살던 집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던 차남인 정 씨, 이 차남이 신고자예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던 차남이 굳이 8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어머니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었다는 점에도 주목했고요. 이 부분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처음에요, 정 씨가 어머니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할 당시에 자신의 형의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장남의 차를 몰고 왔던 거예요, 이 차남이. 근데 이 해당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만 없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우연히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경찰은 실종 신고자인 차남 정 씨가 무언가 모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 3일 만인 8월 19일에 강력사건 수사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 두 분이 실종된 어머니와 장남이에요. 실종된 두 모자의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 김 씨는 평소에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8월 8일 목요일까지 출석을 했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노래교실을 갔었는데 8월 8일 목요일까지는 출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달 회비까지 미리 내고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김 씨가 바로 다음 주인 8월 13일 화요일에 수업에 결석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결석을 거의 안 한대요, 이분은. 빠지지 않고 나오신대요. 결국 그녀의 행적은 13일 오전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뽑은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장남 정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 씨가요,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가 8월 31일에 재계약을 앞두고 협의를 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회사 동료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8월 14일 정도쯤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재계약에 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8월 14일부터 무단 결근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정 씨 역시 8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자인 차남 정 씨는 같은 날 사라진 두 모자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어머니만 신고했을까요? 자, 차남 정 씨가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진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아요. 당시 그가 했던 진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내와의 이혼 문제 때문에 8월 13일 오전에 어머니 집에 갔다.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 형이 퇴근했고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등산에 갔다고 했다. 형과 술을 마시고 나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고 다음 날인 14일 정오경에 형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나갔다. 나는 술을 먹다가 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아침에 형이 깨워서 일어났고 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진술합니다. 따로 살고 있었죠. 분가해서 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정 씨의 진술, 제가 지금부터 정 씨라고 말하는 건요, 신고자 정 씨예요. 차남. 정 씨의 진술대로라면 정 씨가 자신의 형을 마지막으로 본 건 15일 오전이에요. 분명히 자신이 15일 오전에 형이 자신을 깨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형의 행적을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통화 기록을 뽑아보고 다 해봐도 13일 7시 반에 친구랑 통화했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엔 이 사람의 행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이 이틀 동안 휴대폰을 아예 안 만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또다시 이상한 정황 증거가 포착돼요. 정황 증거예요. 정황 증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CCTV 화면입니다. 차량이 한 대 보이시죠? 이 사진이 어디서 찍힌 사진이냐면 이 두 모자, 아까 보였던 이 실종된 이 두 모자 있죠? 이 두 모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인근 주유소 CCTV에 찍힌 화면이에요. 자, 요 하얀색 차량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차량이 누구 거냐면 장남의 차예요. 장남. 사라진 장남의 차. 자, 이게 언제 찍힌 거냐? 14일 오후 2시 45분경에 찍힌 거고요. 이 차가 집골목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자, 물론 이 사진만 딱 봤을 때는 운전자가 장남일 수도 있고 차남일 수도 있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 씨도 진술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14일에 형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 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형이 14일에 차 가지고 나간 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찍힌 거 아니야? 그래서 형이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가 이곳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향했는지 밝혀지면서 그리고 해당 차량에 관련된 국가수의 실험을 통해서 모든 정황들이 용의자를 차남 정 씨로 지목하게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14일 오후 2시 45분에 모자의 집이 있었던 인천을 빠져나간 차가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강릉, 동해, 울진을 지나서 봉화, 정선을 지나서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어요. 이 정도쯤은 조사하기 쉽죠. 왜냐면 그
다닌 곳 CCTV만 확인해봐도 이 차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요, 어느 정도로 장거리냐면 이동거리만 750km였대요. 이동거리만. 그리고 약 16시간 동안 이곳을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CCTV에서 이 차량이 통과했던 그 구간들 있잖아요. 그 구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차로 정상적으로 그 구간은 예를 들어 A에서 B 구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A에서 이 B 구간이 보통 그냥 자동차로는 뭐 늦어도 1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 보통은 50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5시간 30분 동안 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길다는 거지. 그리고 장남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영수증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차남 정 씨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이 차를 타고 나가서 이 차에 관련된 통행료 영수증에 차남의 지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2개나. 누가 봐도 이날 14일에 이 차를 타고 나간 사람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 증거죠. 또한 국가수에서 아까 전에 어떤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국가수에서요. CCTV 영상물의 차량에 과연 운전자만 탄 것이냐, 혹시 적재물이 실려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이미 이 차남이 혹시 이 두 사람을 죽여서 유기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뒷좌석이랑 트렁크에다 같은 차량으로 이 혼다 시빅 차량이었대요. 그 차량에다가 트렁크하고 뒷좌석에다가 어머니와 형의 그 몸무게의 합인 120kg 가량의 적재물을 실었던 거예요. 한 번은 트렁크에 실어보고 한 번은 뒷좌석에 실어보고 이런 식으로 실어서 약 50회 정도의 실험을 해봅니다. 50회씩 차량이 지나가도록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영상물을 분석을 한 결과 96%의 정확도로 적재물이 실려있다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로써 차남 정 씨가 했던 진술은 거짓이었음이 다시 드러나게 되죠. 자, 정 씨, 제가 정 씨라고 말하는 건 차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받고 있는 사람. 정 씨는 분명히 14일에 형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 내가 아니라 형이 차를 가지고 나갔고 나는 다시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14일에 타고 나간 차량에서 끄는 통행료에는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모자가 실종된 지 9일 만인 8월 22일 차남 정 씨는 경찰에게 긴급 체포됩니다. 되게 좀 이상한 건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에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이 사람이. 뭐 물론 그 조사를 받을 땐 벗었겠지만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막 사진 찍을 때 저거를 쓰고 막 해치면서 자기는 제가 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갔었거든요.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 저 헬멧을 쓰고 나왔을까?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 사람이 8월 22일에요. 경찰에 긴급 체포가 돼요. 처음에요. 이 정 씨는 경찰한테 나는 강원도에 죽어도 안 갔다. 난 간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했어요. 근데 경찰 나름대로 정황 증거가 있잖아. 그래서 그 고속도로 CCTV 자료를 들이민 거예요. 들이밀고 지문 분석한 거. 너 이거 네 지문 아니냐. 이렇게 들이미니까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그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4시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돼요. 왜냐면 뭐 시체라도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도 발견이 안 됐고 직접적으로 얘가 누굴 뭐 죽였는지 때렸는지 뭐 어디다 버렸는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무슨 혐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풀려납니다, 이 사람이. 9월 23일과 24일에 두 모자의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진술과 자백에 의해서 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9월 23일에 처음으로 발견된 게 정씨 어머니의 시신이었잖아요. 정씨 어머니의 시신은요. 누구의 진술에 의해서 발견된지 아세요? 바로 정씨 아내였던
김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했었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시신을. 그런데 어떻게 정 씨의 아내가 자신의 시어머니의 사체 유기 장소를 알고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정 씨의 부인인 김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했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모자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8월 12일에 심하게 싸웠다. 그리고 외박을 했던 남편이 14일에 뜬금없이 나에게 화해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 씨는 정 씨가 가져온 장남의 차에 올라탔대요. 결국 동행한 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화해 여행인 줄만 알고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먹던 수면제를 먹었대요. 먹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디선가 눈을 떴는데 거기가 정선이었다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 근데 그때 차가 멈춰 있었고 밖으로 남편이 뭔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정선에 도착하기 전에도 남편의 차가 경북 울진에 한 번 더 섰었는데 그때 남편이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서 후레쉬를 켜고 끌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본 김 씨가 거기서 뭐해? 이렇게 질문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한마디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남편이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었다. 그래서 말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했던 김 씨의 진술에 의해서 9월 23일에 강원도 정선에서 진짜로 정 씨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약 40일 정도가 넘게 지난 뒤였어요. 곧이어 경찰은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던 정 씨에게 형의 시신도 어머니처럼 찾아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회유했고요. 정 씨는 마음을 먹고 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거죠. 그가 직접 안내한 곳에는요. 심하게 부패되고 훼손된 형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이었어요. 이 사진 보시면 가운데 약간 젖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부패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경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범을 아내 김 씨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범에 대한 정황 증거들은 경찰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그녀를 조사하진 않고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정 씨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장소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다음날 정 씨 형의 시신까지 정 씨의 자백으로 알아내게 된 거죠. 정 씨가 그 두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는 의심은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CCTV, 국가수의 실험, 지문 이런 것들 그리고 진술의 엇갈림 이런 것들과 이번에 발견된 정확한 증거 이런 것들이 만나서 확실한 사실로 되었죠. 본인이 직접 매장한 곳을 털어놨고요. 그리고 경찰은 정 씨의 형이 시신으로 발견된 다음 날 곧바로 아내 김 씨를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 신분으로 9월 25일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도 몇 번 불려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긴 했었다고 해요.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녀에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6일 오전 10시에 경찰이 그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경찰에 출석하세요. 조사받아야 합니다.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날 이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또 나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경찰이 전화를 해서 오늘 오후 1시 반까지 출석하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 없었어요. 전날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그녀가
26일 오전에 경찰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신이 집에서 수습되어 밖으로 나가는 실제 장면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 씨에게 26일에 출석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26일 아침에 피해자 정 씨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출석을 하라고 했냐면 그 26일 아침 있잖아요. 아침에 10시에 경찰이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화하기 전에 이 정 씨 있죠. 정 씨. 남편 정 씨, 차남. 이 정 씨가 자백을 해요. 무슨 자백을 하냐. 13일 오전에 8월 13일 오전에 어머니하고 다투다가 내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했고 이어서 퇴근하는 형을 기다렸다가 수면제를 탄 맥주를 형에게 먹이고 추가적으로 형을 죽였다. 그리고 부인이 형의 시신을 내릴 때 도와줬다 나를. 그리고 내 부인은 이 범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과 시신 훼손 방법도 부인이 알려준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서 경찰이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자살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유서는요, 그 전날 밤에 쓴 건지 아니면 전화 받고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엄마 나 경찰에서 나오래. 왜? 뭐 나오라면 나와야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정 씨가 처음에 범행을 자백할 당시에 아내는 이 범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나 혼자 한 거다. 아내는 이 범행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6일 오전에 뒤늦게 자신의 아내가 공범이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럼 공범인 게 사실일까요? 다시 8월의 그날 전후로 돌아가서 그들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사건 조사를 하면서 가졌던 의문점들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행적은 그들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에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텍스트로 만들어 왔어요. 이 정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게 8월 13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달에 7월 23일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복원이 된 거예요. 삭제했던 걸 복원시킨 거예요. 경찰에서. 자, 경찰은요, 아내 김 씨가 PC를 포맷하고 SNS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복원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대화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7월부터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남편,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 받으면 불법인가? 아내,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 그건 어머니랑 형이랑 너랑 셋이 가서 바꿔야지. 남편, 그건 불가능하잖아. 아내, 그렇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갔어야 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에겐 돈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돈이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7월 중순경부터 이 정 씨가요, 지인들한테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목돈을 빌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사실도 그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대화 내용은 다음 날 바로 7월 24일에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아내, 몰래 인감 떼서 징여서 작성하고 당신 이름으로 바꿔도 되기는 해. 남편, 불법 아니고? 아내, 몰래 빼돌려서 징역까지 하루 만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될까? 남편, 왜 하루 만에 해야 되는데? 아내, 인감이 없어진 걸 알면 큰일이지. 일단 어머니 댁 좀 가봐.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요. 남편이 말해요. 집에 안 계시네. 아내가 하라는 대로 간 거예요. 진짜로. 아내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아내 문도 잠긴 듯.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비밀번호를 아들이 모른다는 건 어머님이 모르게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살 수 있을까? 아내, 살아야지. 남편,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내, 집 앞인데 좀 만나자고 해봐.
계속해서 시킵니다. 남편에게. 자, 여기서 그들은요, 급기야 인감과 집문서를 훔칠 계획까지 모의하게 됩니다. 두 개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편은요, 아내의 지시를 따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뒤에서 약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지인들 말로도 정 씨가 평소에 리더십이 없대요. 그리고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래요. 그들이 이 정도의 방법을 써서까지 돈을 마련해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이 왜 필요했던 걸까? 그들에게는요, 8천만 원가량의 큰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300에 한 월세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 수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8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빚이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아끼면서 살아도 진짜 1,000만 원 갚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의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이 정 씨의 어머니가요, 정 씨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 무려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줬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월세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1억을 집값으로 해줬다는 건요,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엄마는 되게 돈에 대해서 열심히 모으고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평소에 배달 음식 같은 걸 되게 자주 시켜 먹었고요. 밥 한 끼를 먹으려고 먼 지방으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에도 쇼핑을 정말 자주 했고요. 차를 사기도 했다고 해요.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비를 즐기던 그들은요, 급기야 도박에까지 손을 댑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나자 그들은 6억여 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또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좀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인데 가가지고 막 돈 달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번호를 바꿔버린 것 같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정 씨의 어머니는요, 평소에 돈 관계에 대해서 선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대요. 그 주변 친척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언니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깔끔한 사람인지, 정확한 사람인지. 이것은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살게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빚까지 지고 집도 다 그냥 날려먹고 또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이 정 씨 부부가 그녀의 눈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식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겠어요. 실제로 이 정 씨 어머니의 친구, 그러니까 이 피해자 김 씨죠. 이 어머니가 친구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휴, 결혼할 때 집 해준 돈 다 들어먹고 또 돈을 달라고 한다. 라면서 속상해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7월경에 이렇게 인감과 집문서를 훔치려고 했었던 이유는 정 씨 어머니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니의 이런 성격을 알아서 말을 못 꺼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 몰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대담한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자, 두 번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행적은요, 바로 8월 13일. 그러니까 정 씨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했던 그 8월 13일 전후로 이들이 어떤 행적을 이렇게 지내왔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